안녕하십니까. 다문화 글로벌 휴머니티 문화 강좌의 연구 책임을 맡고 있는 배선복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 그 문화 강좌에 경청하러 오신 경동계 교우 여러분과 다문화 유주민께 감사드립니다. 원래 그 선아님, 군리님을 찾아주시고 인문학 강좌를 수강하시는 다문화 유주민 여러분은 이제 한국 사람을 알고 싶어하고 한국 사람은 다시 또 우리하고 같이 있는 그 다문화 유주민들을 알고 싶어합니다. 우리 기록에 의하면은 한반도에 기원전 1120년에 처음으로 다문화 유주민이 처음으로 이게 한반도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 논어에 따르면은 그 은유 3인 은나라에 세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미자라고 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기자라고 하는 사람인데 기자가 지금 기원전 1120년경에 대동강을 따라 별을 따라서 이 땅에 이렇게 왔다고 합니다.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밤하늘에 28별 가운데 하나의 이름을 따가지고 그를 자신을 기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이 땅에 그 처음으로 그 다문화 유주민의 역사를 이렇게 열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미국 그 러서퍼스라고 하는 학자가 우리나라에 이제 20세기 초에 와가지고 그 천문학에 관한 그 기록을 남기고 그랬다고 합니다. 서로 우리 이곳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한국 사람과 그리고 외국 사람 친해지는 이런 소통의 장을 배웠으면 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그 한국 사람과 외국 사람 친해지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세경대 철학과의 그 박창균 교수님을 모십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그렇게 한국인에 대해서 잘 아는 것도 아니고 한국 사람이지만 또 친해진다는 것도 그렇게 쉬운 주제가 아닌데 제가 학교에서 가르치는 과목은 좀 딱딱한 논리학이라는 과목입니다. 그래서 제목 자체가 저하고는 그렇게 익숙한 제목은 아닌데 그래서 아무래도 강의는 우선 이 강의가 제대로 되려면 한국인이 누구인가 그거에 대한 설명이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친해진다는 게 도대체 어떻게 하면 친해지는 건가 그거에 대한 설명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시간이나 여러 가지 제 한계 때문에 그걸 충분히 다루지 못할 것 같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친해진다는 것을 이제 단순히 다른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잘해줘야 또는 다른 사람의 영향, 다른 사람의 어떤 태도에 따라서 내가 친해질 수 있고 없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어떤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다. 그런 걸 좀 강조하는 그런 강연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들어가는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고요. 사람 마음의 세 요소, 친해진다는 것, 한국인, 그리고 한국인과 친해지기, 그리고 결론, 그렇게 얘기하는데 결론에서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마음을 비우고 또 채우고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세계화 시대죠. 그래서 한국의 우리나라 자동차도 세계에 여러 곳을 지금 달리고 있고요. 전에 어떤 학자는 현대는 마치 도요타 자동차가 팔리듯이 세계의 문화가
세계 사람들이 문화를 공유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포스트 모던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문화 상대주의. 그래서 이 문화와 옛날에는 뭐 우리나라 굿이나 뭐 이런 전통 문화에 대해서 비과학적이라든가 뭐 그런 이제 비판이 많았지만 요즘은 뭐 전통 문화로서 그 가치를 어느 정도 인정해주는 그런 분위기는 이런 문화 상대주의적인 이제 그런 전반적인 분위기와 같이 간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외국 사람이 지나가면은 뒤에 쫄쫄 따라다니면서 굉장히 신기하게 보고 뭐 이랬는데 요새는 뭐 외국인은 뭐 굉장히 흔하게 보이는 것 같고요. 뭐 학교에도 중국 학생들, 저희 학교만 해도 중국 학생들이 뭐 엄청나게 많이 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그 소위 신자유주의 그런 분위기 때문에 노동 시장도 뭐 굉장히 유연해지고 어떻게 보면 많은 이동이 생기고 우리나라에 지금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계시지 않습니까? 여기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외국인이 계신다면 이제 한국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혹시 마음이 불편하셨다든가 좀 서러웠던 일이 있다면 제가 사과를 드리고 아마 여기 경동교회와 같이 이렇게 외국인을 잘 섬기는 분들도 계시지만 외국인을 홀대하고 또 잘 그렇게 대접하지 못하는 제 생각에는 선진국의 제가 보는 선진국의 기준은 외국인을 얼마나 잘 나그네를 잘 섬기느냐. 그래서 제가 나중에 대부분이 그리스도인이시니까 성경 말씀을 좀 인용하겠습니다만 이 나그네를 홀대하는 민족치고 제가 보기에는 뭐 성한 민족도 없고 또 복받은 민족도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그네, 고아, 과부 이것은 구약 때부터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이 백성의 이런 부류의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잘 아실 겁니다. 사람의 그 마음의 세 요소가 이제 지정의다. 뭐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중에 우리나라는 좀 감정이 굉장히 풍부하죠. 그래서 좀 이성적이라기보다 감정적인 그런 민족으로 그렇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도 외국에서 뭐 오래 생활했습니다만은 확실히 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감정적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뭐 그게 꼭 나쁜 건 아니지만 그 자기 성향이 뭔지 아는 거는 중요한 일이겠죠. 친해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친해진다는 것은 정서적으로 교감을 하는 거, 뭐 지성적인 거나 감정적인 거나 의지적인 게 이렇게 다 교감이 돼야 친해질 수 있는 건데 단순히 감정적으로 친해지면 오래 못 가죠. 지성적으로 서로 알고 또 의지적으로 참고 견디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인격적인 교감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그런 바탕 안에서 친해질 수 있는 것이죠. 한국인은 누구인가? 이거는 뭐 그 한국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어떤 제가 그 우리나라의 담 집에 그 담 있지 않습니까? 그 담을 매개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물론 꼭 한국인뿐만 아니라 사람을 대할 때나 뭘 사고를 한다든가 그럴 때는 한계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다.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인식론적으로나 또 사람 실천적인 면에서 비움과 채움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람 마음의 세 요소는 지정의라고 하는 이 지성, 감성, 의지 이런 거죠.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친해진다는 것은 지성, 감정, 감성, 의지의 결합입니다. 어느 한쪽이 이제 뭐 꼭 중요하다고 할 수 없는 이것이 소위 영어로 말하면 인테그레이션이 돼야 되는 거죠. 서로를 잘 알아야 되죠. 적어도 뭐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자라났는지, 어떤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아야 되고, 또 감정이 서로 통해야 되죠. 감정이 서로 참고 노력하는 의지적인 면이 있어야 되죠. 이것이 이제 친해지는, 저는 좀 논리학적인 용어로 말한다면 필요 조건이다. 뭐 이렇게 한다고 꼭 친해지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친해질 수는 없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고 아키라라는 일본 사람이 쓴 그 심리학 콘서트 번역됐는데요. 이 사람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심리전도 상대가 뭘 원하는지, 상대가 뭘 좋아하는지, 상대가 뭘 싫어하는지, 상대가 뭘 생각하는지 알면 세상의 모든 게임을 당신의 뜻대로 움직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전 이건 너무 전략적인 이야기고 너무 이해타산적인 이야기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뭐 이거 상대가 뭘 원하는지,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뭘 생각하는지 이거 아는 거 상당히 중요하지만 상대를 인격적으로 대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는 이건 뭐 저 판단이지 꼭 다 동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감성이 훨씬 풍부한 민족입니다. 쉽게 울고 뭐 지금 대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누가 조그만 무슨 말 하면 거기에 감정적으로 우르르 몰려서 또 그 비판하고 지성이나 의지가 상대적인 겁니다. 상대적으로 좀 약화되어 있는 그런 것이 우리 한국인의 특질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상대방을 자극하면 그 첩지를 잘 못하죠. 그래서 이게 그 마케팅, 물건 팔 때도 이거 많이 이런 이제 것을 부추기는 때가 많고, 지역 감정 부추기고 이런 게 다 이런 특질을 이용하는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동네 무슨 야채 팔로 오거나 무슨 그런 분들도 동네 아주머니가 왔을 때 이거는 뭐 유기농 야채 뭐 비싸서 아주머니 같은 분은 살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그날 그분은 장사 잘 되는 날이죠. 화가 나서 옆에서 돈을 모아서라도 와서 그걸 사고야 마니까요. 감정을 굉장히 자극하는 이제 그런 그 일종의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감성이 풍부한 이것을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이런 좋은 쪽으로 가면 좋은데, 이게 파괴적인 쪽으로 가면 아주 비생산적이고 아주 좋지 않은 이제 그런 양날의 칼과 같은 거다. 이제 지성이나 의지가 이것을 어느 정도 컨트롤해주지 않으면 아주 좀 문제가 되죠. 그래서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사람하고 상대할 때 이거 아주 그래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친구를 사귈 때 우리나라 사람하고 사귈 때는 이 점을 아주 많이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감정이 우리나라 사람 아주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 한중일의 차이를 보면 이어령 선생님의 그 돌담의 의리 뭐 이런 수필에서 보면 중국의 담벽은 집보다도 높을 정도로 아주 높다는 거죠. 제가 이거 뭐 한국인에 대해서 정체성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뭐 쉽게 설명할 수 없는데 제가 그냥 이것을 매개로 해서 상징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발돋움해도 그 내부를 들여다볼 수가 없다는 거죠. 굉장히 높습니다. 완전히 폐쇄적이고 외계와 단절시키는 성벽과 같은 거죠. 근데 일본의 초가집은 숫제 담이라는 게 없다는 거죠. 설령 담이 있다고 해도 그 안이 다 들여다보이는 아주 낮은 담이라는 거죠.
우리나라는 개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깡충깡충 뛰면 아마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은 아시겠지만 옛날에 그 토담집들 보면 담 보면 좀 꽁충꽁충 뛰면 안에도 좀 볼 수 있는 완전 폐쇄된 것도 아니고 완전 개방되지도 않은 그런 좀 중간 위치에 있는 게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저는 물론 뭐 기후나 뭐 이런 것들이 뭐 일본에 태풍이 많이 불던가 태풍의 피해가 있기 때문에 뭐 담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든가 이런 기후적인 요인도 있지만 요것을 나중에 이제 친구 사귈 때로 얘기한다면 중국 사람은 처음에 사귀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근데 한 번 친구가 되면 그건 의리를 지키는 거죠. 중국 사람은 의리를 굉장히 중시하는 민족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친구가 되면 아주 뭐 끝까지 가는 그런 굉장히 의리를 중시하는. 그래서 아마 중국 영화를 보시면 무슨 중국 영화 뭐 있습니까? 뭐 그런 옛날에 홍콩 영화 유행했던 그런 영화들 보면 가만히 그 주제를 보면 그러니까 애인하고 친구 중에 누구를 선택할래? 뭐 이런 거에 관한 근본적인 물음이 깔려 있는데 거기서 친구를 선택하는 게 굉장히 훌륭하다. 뭐 그런 걸 암시하는 영화들이 꽤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일본 사람은 속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속을 드러내지 않기 때문에 친구 삼기도 어렵고 친구도 아니고 친구 아닌 것도 아니고 뭐 그런 상태가 이제 일본 사람이라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속을 아주 잘 드러냅니다. 속을 아주 잘 드러내는데 그만큼 사귀기가 쉬운데 그만큼 깨지기도 쉬운 거죠. 감정이 상하면 그냥 다시 뒤 안 돌아보는. 그러니까 그런 점에 이제 유념해서 우리는 그런 면에서 매우 다른 사람에게 개방적인 것 같으면서도 쉽게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것이죠. 한중일 비교해서 하나 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은 이 효를 굉장히 중시하는 문화입니다. 상대적인 겁니다. 뭐 한국의 의리를 중시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고요. 중국은 대개 의리를 중시합니다. 굉장히 의리를 중시합니다. 일본은 이 충이라고 해서 나라에 대한 충성, 옛날 봉건 제도로 말하면 자기 주인에 대한 충성을 굉장히 주인이 뭐 잘못되면 활목자살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일본은 충을 강조하는 그런 문화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정서적으로 좋은 칭찬은 뭐냐면 노인들에게는 효녀 두셨다 하면 아주 기분 흐뭇해하시고 또 젊은 사람들에게 아주 효자라든가 효녀라는 칭찬을 하면 그 아주 좋은 칭찬이죠. 우리는 아주 효를 중시하는 그런 문화. 제가 최근에도 들었는데 저희 먼 친척 중에 한 분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부모 돌아가시고 뭐 복귀를 거의 얼마 동안 끊다가 별세한 분 최근에도 뭐 있는 것 같아요. 아주 슬퍼하고 옛날에 3년 동안 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아주 초막을 짓고 나라에서도 뭐 인정해줬던 것 같은데 효를 아주 중시하는 문화입니다. 그리고 욕 같은 거 발달된 순서 보면 일본은 욕이 발달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자극하면 칼싸움이 당장 나죠. 칼을 빼서 상대방을 해할 수 있으니까 다른 사람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굉장히 그래서 욕이 발달이 안 돼 있습니다. 일본 문화는. 근데 중국하고 우리나라는 아주 욕이 많이 발달돼 있습니다. 여기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은 뭐 욕으로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주 욕 문화가 정겹기도 하고 뭐 한편으로 아주 끔찍하기도 한 그런 욕들이 많죠. 요새 젊은 사람들 언어를 보면 놀랄 정도로 도대체 정말 저렇게 해서 되나 싶을 정도로 이제 욕을 많이 섞어서 하는데 어쨌든
그 상대방에게 그 배려하는 건 아니죠. 그러면 중국도 욕이 발달됐다고 그럽니다. 우리나라 뭐 일본에 비해서 일본 사람들이 가장 심하게 하는 욕이 빠가야로라는 욕인데 그게 동물을 두 개를 구분 못할 정도의 바보 그런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욕도 아니죠. 아주 그냥 순진한 건데 그건 제일 심한 일본에서는 제일 심한 욕이라는 거죠. 우리는 뭐 욕이라는 게 얼마나 발달됐는지 모르죠. 뭐 입에 담을 수 없는 욕들이 많지 않습니까? 제가 아는 어제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학교에 다니면서 요새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뭐 강연을 하는데 그 강연자가 왔다고 학교 선생님이 그 학생들을 갖다가 이렇게 뭐 조용히 하라고 하면서 말씀하시는 게 선생님 자체가 그렇게 욕을 많이 하셔가지고 자기가 언어 생활을 바르게 하자고 지금 강연하러 갔는데 선생님이 욕을 하고 많이 계시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그 강연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이제 말하는 걸 들었는데 어쨌든 이제 나라마다 좀 다르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인은 사귀기가 쉽지는 않지만 일단 친구가 되고 의리를 지키는 그런 형태고요. 일본인은 마음속을 드러내 보이질 않습니다. 한국인은 속을 쉽게 드러내 보이는 화끈함과 정이 많아서 쉽게 사귈 수는 있지만 이걸 지속시키는 노력이 필요하죠. 이제 그 결론적인 이야기를 제가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친해진다는 건 사실 그렇게 테크니컬한 기술적인 문제는 아니고 저는 인격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이제 비움과 채움이라는 게 뭔지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런 노력이 요구되는 그런 거죠. C.H. 다드라는 사람이 아주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을 했습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의 능동적 결단이다. 사랑은 뭐라고 보통 생각하셨습니까? 사랑은 보통 감정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다드라는 사람은 사랑은 의지라 그랬습니다. 사랑은 의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조금 더 설명을 해보죠. 아마 교인들이 많으시니까 성경에서 사랑하라 그러셨죠. 기독교의 아마 가장 핵심적인 계명이 사랑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을 저기 배 박사 계시는데 배 박사가 미워하는데 내가 그냥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 의지적 사랑이라는 건 굉장히 수동적으로 마음이 끌리면 사랑하는 거고 마음이 끌리지 않으면 그리고 미움의 감정이 생기면 미움을 갖는 것이지 사랑이라는 게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 사랑하라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모순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사랑은 굉장히 수동적인 건데 사랑을 성경에서는 능동적으로 하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은 저절로 하게 되면 하는 거지 그런 사랑이 감정이라면 저절로 하게 되는 거지 사랑을 해야 된다는 의지적인 건 보통 사람들이 갖는 사랑의 개념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성경에서 사랑하라 그 말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통 무슨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하고는 다른 거죠. 사랑에 의지적인 게 있다는 거죠. 영어로 말하면 여기 will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 will active determination of the will 이 의지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결혼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내 감정에 충실하겠다고 당신이 어제까지 사랑스러웠는데 오늘부터는 사랑스럽지 않으니까 사랑이 감정이라는 말이죠. 감정이라는 건 변덕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아침 보니까 당신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니까 내 이혼하겠소. 사랑이 단순히 감정이면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의지란 말이에요. 의지.
성경에서 사랑하라 그러면 명령이고 그것은 의지적인 노력이 필요한 거지 우리가 그 감정적으로 끌려서 사랑할 수 있는 것만 사랑하고 사랑할 수 없는 것은 수동적으로 주어진 그런 사랑할 수 없는 건 미워하라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죠. 굉장히 의지적인 걸 다들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점이 그 그리스의 에로스적인 사랑하고 히브리적인 사랑하고 다른 거죠. 의지의 능동적 결단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때는 좋아 보이기도 안 좋아 보이기도 하고 안 좋아 보이기도 하지만 내가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할 그런 의지를 갖는 것, 끝까지 지켜주려는 의지를 갖는 것, 그게 사랑이지. 감정의 기복이 있듯이 좋아하면 좋아했다, 싫어했다 이런 거에 따라서 만약에 어떤 결정을 하게 된다면 뭐 지금 아마 거의 뭐 세상은 다 가족 제도가 변했을 정도로 아마 이혼이 아마 난무했을 겁니다. 의지죠, 의지.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대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가져야 되는 생각은 특히 외국인을 대할 때는 저는 좀 한계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진 문화와 내가 가진 그런 그 틀을 가지고 상대방이 거기에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면 오산이죠. 내가 저 사람을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런 것을 좀 많이 이야기한 사람이 여기 이제 레비나스라는 사람을 적어놨는데요. 이런 사람은 타자의 철학을 말하는데 타자는 나에게로 주체로 절대 환원될 수 없는 나로 환원시킬 수 없는 절대적인 그런 존재로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한계에 대한 인간이 학문에서 가지는 한계, 뭐 정서적인 한계, 신체적인 한계, 뭐 여러 가지 한계가 있는데 철학에서 이런 한계에 대한 인식은 인간의 이성의 한계가 있다는 그런 논의가 1960년대 전후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 네 그룹에 의해서 이 네 그룹들은 네 그룹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성에는 한계가 있다. 이성의 한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 뭔가로 꽉 채운 사람들, 뭐 이거는 전부 다야 하고 뭔가를 꽉 채운 사람들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리주의라는 건 세상에 물질밖에 없다는 건데 그 외의 걸 인정하지 않는 거죠. 대개 무슨 주의자 들어가는 건 뭐 그게 최고고 그걸로 꽉 채웠다는 겁니다. 그거는 학문적으로 자기 비판적이죠. 예컨대 상대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세상에 절대적인 건 없다는 상대주의라는 게 있는데 세상에 절대적인 거가 없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럼 절대적인 게 없다면 자기가 절대적인 게 없다고 주장하는 그것도 절대적이지 않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말하는 순간 자기 모순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주의라고 하는 것은 대개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 한계로부터 모든 걸 다 이렇게 비워버리는 시도가 있을 수 있는데 동양에서는 노장 철학이 이런 걸 주로 완전히 비우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 거죠. 근데 이건 가능하지도 않고 설령 완전히 비웠다고 해도 이것은 또 다른 체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또 다른 체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뭐 서양에서 니체가 이걸 이제 비웠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허무주의로 갔는데 이건 또 다른 체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절대적인 다른 걸 의존하는 건 니체는 노예의 도덕이라고 그랬지만 어쨌든 이건 또 다른 체험이고요.
아니면 겉은 속은 비어 있는데 겉은 뭔가로 치장한 이런 형태로 어떤 위선적인 형태로 갈 가능성이 크죠. 그런데 이 속은 뭔가로 채우고 확실하게 뭔가를 채우고 아마 여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여기를 확실하게 채우고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은 뭐 다른 어떤 자기가 가진 세계관으로 채우고 그 다음에 어떤 여기를 비워놓는 이걸 비워놓는 어떤 이 채움과 비움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이런 것이 변증법적으로 가장 알맞은 모델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비움의 공간이 있어야 다른 이웃이나 나그네나 외국인이 이 공간에 들어올 공간이 있는 거죠. 들어올 공간이 있는 거죠. 타자가 들어올 공간이 있는 거죠. 자, 저 공간을 여백이라고 한다면 제가 그 몇몇 조사한 여백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이것도 무슨 한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고대 지혜를 가진 문화에서는 완벽함보다는 인간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에 가치를 두는데 완벽하다는 거, 인간이 추구하는 완벽하다는 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본의 그 선정원사들은 정교한 균형미를 이룬, 그러니까 굉장히 균형미를 가진 그런 정원에 한쪽 곳에, 한쪽 구석에 민들레를 꼭 몇 송이 심는다는 거죠. 굉장히 그 보기 흉할 것 같고 그런데 민들레는 그렇게 뭐 아주 화려한 꽃도 아니고 이거 한다는 거죠. 여백을 둔다는 거죠. 이란에서는 그 아름다운 문양으로 섬세하게 짠 카펫에 의도적으로 흠을 하나인데 오탑니다. 하나를 남겨놓는데 이걸 페르시아의 흠이라고 잘 알려진 겁니다. 왜 그 사람들은 아주 그 정교하게 짠 카펫에 흠을 남기느냐? 또 어떤 인간이 가진 한계에 대한 인식이 있는 거죠. 청교도들이 그 누비이불을 만들 때 그 누비이불의 대가는 그 누비이불마다 피를 한 방울씩 떨어뜨린다는 거죠. 인디안들은 구슬로 목걸이를 만들 때 살짝 깨진 구슬을 하나씩 꿰어 놓았다고 하는데 그 다 완벽한 구슬이 아니라 깨진 구슬을 꼭 하나 끼워 넣었다는 거죠. 그걸 영혼의 구슬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에게 완벽함보다는 뭔가 여백이 필요하다는 그런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는 박민규 씨가 지은 장편 소설 그 죽은 왕녀를 위한 타반드의 인디안에 난 그 잠언집 인용이 나오는데 잠언집 인용이어서 실제로 뭐 이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는 뭐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인디안들이 거기에 따르면 말을 타고 달리다가 이따금 말에서 내려 자신이 달려온 쪽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는데 이건 말을 쉬게 하려는 것도 아니고 자신이 쉬려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영혼이 너무 빨리 다녀서 자신의 몸과 영혼이 분리돼서 영혼이 혹시 못 따라올까봐 영혼을 기다리려는 배려였다는 거죠. 기다린다는 게. 그래서 영혼이 곁에 왔다 싶으면 달리기 시작했다. 이게 시간에 대한 어떤 여백이죠. 우리 현대인이 너무 바쁘게 살고 있죠. 뭐 이렇게 문명의 이기가 많이 생기면 좀 편해지고 오히려 시간적 여유가 나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저 스마트폰 쓰고 계시면 그 편하십니까? 편하세요? 한번 말씀해 보시죠. 편하십니까? 스마트폰 매우 편하죠? 네. 예, 뭐 실시간으로 그 서로 안부를 주고받고 무슨 사진도 오가고 얼마나 편합니까? 근데 사람은 더 시간에 쫓기고 살죠. 요새 뭐 지하철 타보면 그거 붙들고 뭐 옆에 사람 관심도 없고 그거 붙들고 있는데 그나마 뭐 안부라도 오가고 사진이라도 오가면 좋은데 내 게임하고 있는 젊은 사람들로부터 해서 여백이 없는 거예요. 여백이 그 좀 끊어진 시간 그런 시간을 견디지 못해야 하는 게 현대인이 돼버린 거죠.
좀 심심하고 빈둥빈둥 거려야 창의성 있는 인재가 나오는데 내 학원으로 시간 여유 없이 다니고 뭐 다른 생각할 틈이 없는데 거기서 어떻게 창의적인 인재가 나옵니까? 저는 이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문명의 이기가 남겨준 시간을 인간은 또 다른 데로 쓰고 있는 거죠. 시간의 여백을 전혀 두고 있지 않는 거죠. 이 자연 종교, 우리 기독교는 대개 계시 종교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해주신 종교이기 때문에 계시 종교라고 하는데 반해서 보통 기독교 이외의 종교를 자연 종교라고 하는데, 자연 종교는 이제 자연 종교에서 아까 말씀드린 노자를 비롯한 도가에서는 지식을 축적하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장자에는 인생은 유한하나 지식은 무한한데 유한한 인생으로 무한한 지식을 쫓는 것은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의 축적은 인간으로 하여금 비교를 부리게 하고 결국 인간의 본래 성품을 훼손한다, 이런 식으로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 에드 디너라는 사람이 이제 행복과학 분야의 최고 권위자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그 1부터 10까지 척도를 사용해서 행복 설문을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10이 제일 행복한 거고요. 9가 그 다음 8 이렇게 해서 0이 행복하지 않은 거고 1이 좀 제일 행복도가 낮은 건데, 8 근처 점수 받은 사람이 가장 많이 성취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9가 더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일 텐데 오히려 9나 10보다도 8 정도의 행복 정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장 성취력이 높다고 나왔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여백이 있다는 거죠. 뭔가 여백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 10 정도 된 사람은 오히려 이 행복이 언제 깨질까 더 고민하겠죠. 더 두근두근하겠죠. 그걸 노심초사하겠죠. 결국 행복하지 못한 게 될 겁니다. 약간은 가난하게 태어나고 약간은 모자라는 게 있고 약간은 자기 외모에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그걸 극복하고 그걸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더 이해하게 되고 그런 거지, 너무 차 있는 거는 좋은 게 아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좀 너무 보수적인 사람이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요새 젊은 사람들, 대학의 여학생들 경우는 대학에 들어오기 전에 수능 봐놓고 지금이 한창 성형할 때라고 그러네요. 그 다음에 대학교 졸업하기 전에 취업하려고 또 성형을 한다 그래요. 제가 수업 시간에 한번 그 성형에 관해서 좀 비판적인 이야기를 했는데 그 얘기하다 보니까 섬찟한 게 성형한 학생들이 꽤 다수가 있는데 상처가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외모를 중시하고 겉으로 나타나는 걸 중시하는 문화는 야만적인 문화다. 이렇게 야만성, 21세기에 이렇게 야만적인 것을 표출하는 나라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 사람의 내면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사람이 짐승하고 다른 게 그런 차이일 텐데 어떻게 이렇게 외모를 갖다 중시하는 사회가 되는지, 이렇게 피상적인 사회, 외모뿐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돈, 권력, 이런 너무 피상적인 것을 갖다가 강조하는 문화가 이거 아주 저급한 문화입니다. 사실은 아주 저급한 문화, 아주 야만적인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좀 이제 학생들에게 물론 상처가 가니까 취업할 때 외모를 보고 뽑는다는 얘기도 있대요. 그래서 성형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외모를 보고 뽑는 기업도 참 문제죠. 그런 사회 분위기를 만든 그 젊은 사람들이 결코 잘못이 아닌 것 같아요. 이 기성세대가 요새 산무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산무세대라 그러던가요? 연애도 못하고 그 다음에 결혼도 안 하고
자식도 없이 그렇게 살려는 세대가 지금 올라오고 있단 말이죠. 이거는 그 세대의 잘못이라기보다 기성세대의 잘못인 거예요. 너무 젊은 사람들에게 과중한 그 무게를, 삶의 무게를 기성세대가 넘겨준 것 같아요. 너무 경쟁적인 사회로 만들고 너무 힘들게 만든 거죠. 저는 아주 가슴이 사실은 아픕니다. 그런 점에서. 모나리자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모나리자를 컴퓨터로 분석해 봤더니 83% 정도가 행복한 얼굴이고 17% 정도가 두려움과 분노가 혼합된 그런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결론을 얻었대요. 약간의 여백이 있는 거죠. 모나리자가 예컨대 호탕하게 웃는 거는 그런 명화가 될 수가 없었을 거고, 완전히 찡그려도 아마 그런 명화가 될 수는 없었을 겁니다. 약간의 여백이 있는 거죠, 여기에. 이 나타샤 캄푸시라는 이 여성은 이 1998년에 오스트리아 빈에서 납치되어서 3096일 동안 납치범의 지하실에서 노예처럼 살다가 극적으로 탈출해서 쓴 게 3096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썼어요. 근데 저 잡아간 사람이 정신병자여서 무슨 성폭행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었는데 자기를 주인이라고 부르라고 계속 요구를 한 거예요. 주인님이라고. 근데 얘가 결코 주인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그 주인이라고 부르지 않았다는 걸 붙들고 얘는 생존을 한 거죠. 그러니까 뭔가 아까 돌아간다면 아까 여기서 보면은 뭔가 이렇게 완전히 비우면 완전히 비울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현실적이지도 않고요. 나타샤 캄푸샤 경우도 주인이라고 안 부르는 그거 하나는 굳게 가지고 있었던 거죠. 뭔가 견지하고 있는 게 있는 거죠.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나그네에 대한 이야기, 출애굽기 22장 21절에 보면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에 보면 곡식을 벨 때 한 못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그냥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그 밭대기 한 규퉁이를 남겨놓으라. 이런 여유가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너무 독식을 하고, 제가 어제 결혼식에 가서 옛날에 공부하던 친구들을 좀 만났는데 그 공대에 지금 교수로 재직하는 후배가 그 얘기합니다. 공대 교수들도 무슨 프로젝트를 따면 397이라는 거예요. 잘 나가는 3%가 거의 다 그 프로젝트를 독식하고 나머지 97%는 어떻게 보면 좀 완전히 노예처럼 들러리라는 거죠. 이 양극화가 거기도 이루어져 있는데 좀 서로 나누고 훨씬 더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데 너무 독식을 한단 말이죠. 시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그네를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굳게 하셨도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여기 예수님께서 헐벗을 때 내가 죽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여기는 뭐 왕 이제 이렇게 왕 임금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진짜 누가 이렇게 했냐? 위인들이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임금님에게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누가 그렇게 한 거냐? 이런 식의 반문을 하니까 우리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나그네한테 그렇게 한 게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게 나한테 한 거다.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나그네를 오늘 뭐 여기 다문화 가정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여기는 잘 하고 계십니다만 이 외국인을 잘 선대하는 게 아주 이게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라고 저는 이 교회가 아주 잘하고 계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안한 게 낫다. 전도서에 나오는 내일기서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같은 맥락이에요. 성경에 나타난 채움은 그러나 채워져야 될 게 있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든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든가 이런 것들은 뭐 지켜야 되고 채워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아마 부분일 겁니다. 아마 이게 채워진 상태이기 때문에 더 잘 나그네를 섬기고 이렇게 선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좀 빙돌아 왔습니다만 한국인하고 친해진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한국의 담장에서 느낀 그런 그 개방성과 폐쇄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한국인은 그 감정 표출을 화끈하게 하기 때문에 쉽게 사귈 수는 있지만 아까 사랑이 의지라는 걸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 의지적으로 잘 컨트롤하지 않으면 그 사랑은 오래 지속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한국인과 친해지려면 이런 지의, 이런 인격적인 마음의 교감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감정적인 부분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제 그런 말씀드리고 그러면 그런 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비움과 채움에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비워야 될 걸 비우고 채워야 될 걸 채우고 어떤 여백을 둬서 내가 이해 못한다고 그 사람이 잘못된 건 아니고 단지 다를 뿐이죠. 다를 뿐이고 내가 이해 못한다고 무시하거나 업수이대하거나 그 감정적으로 상의할 필요는 전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마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감사합니다. 혹시 뭐 질문 사항 있으면 질문하세요. 시간이 뭐 혹시 제가 이 강연을 부탁받고 고민만 하다가 뭐 강연이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어느 수준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충분한 정보가 없어서 제가 적실한 강연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교회 교인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나그네를 선대하는 일은 정말 귀중한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 일을 좀 잘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그네 그리고 비움과 체험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저 나그네 생활을 할 때가 있었는데요. 독일에서 뮌스터라고 하는 그 작은 도시에서 저는 한 10년 이상 살았는데 거기 살 때에 산책을 가는데 이게 저는 어렸을 때 배워가기를 왼쪽으로 좌측 보행하라 그렇게 배웠거든요. 왼쪽으로 가는 게 맞다고 이제 왼쪽으로 가는데 근데 산책하면서 마주오는 한 독일 신사가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하고 부딪히게 됐어요. 나는 왼쪽으로 가고 자기는 오른쪽에 부딪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따졌죠. 왜 당신은 왼쪽으로 안 가고 나로 하여금 그렇게 부딪히게 만드느냐고 내가 화를 내니까 이 양반이 나한테 다시 면박하는 거예요. 아니 알 걸 알고 제대로 걸어야지 왜 그것도 모르고 독일은 나폴레옹이 독일에 온 이후부터 오른쪽으로 보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니까 걸을 걸 제대로 알고 걸어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거 오른쪽으로 가는 게 맞는 거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이제 화해를 청하고 악수를 청했어요. 그러지 말고 내가 몰라가지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서로 악수를 취하고 이렇게 화해를 했는데 나그네 되는 삶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조금이라도 그런 비움 그리고 그 비움을
용서와 화해로서 이게 그 악수를 청할 수 있는 그런 체험, 그것이 있을 때 우리들의 삶은 좀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감사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그 노동과 인권에 관해서 외국인 이주분 여러분들의 노동과 인권에 대해서 고려대 강영숙 교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